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욕구 인식입니다. 자, 욕구 인식이란 무엇이냐? 구매자가 문제 또는 욕구를 인식하는 구매자의 의사결정의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자, 일단 이 욕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느냐 하면은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차이를 느끼게 됨으로써 문제와 욕구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그럼 이 배고프다라는 것은 실제 상태겠죠. 배고프다라는 것은 실제 상태고요. 그럼 바람직한 상태는 뭐예요? 배가 부르고 뭐 약간 이제 졸릴 정도로 좀 뭐가 이렇게 좀 든든한 그런 상황이 이제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 상태는 배가 고프고 바람직한 상태. 결국에 실제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내가 밥을 먹어야겠구나, 점심을 먹어야겠구나, 저녁을 먹어야겠구나 같은 욕구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불일치에 대한 강도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잠깐 배고픈 것보다 뭐 한 하루 이틀 이렇게 굶어 버리면은 훨씬 더 그 불일치에 대한 강도가 커지게 되고 사실 뭐 배가 별로 고프지 않을 때는 뭐 맛없는 음식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한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굶으면은 정말 뭐 주어진 뭐 크기라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강하게 이제 배가 고프다는 욕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문제 욕구 인식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중에서 구형 소나타, 이제 소나타라는 차가 있죠. 이 소나타 중에서 구형 소나타의 소비자가 이제 이 자동차 매장에 놀러 갔을 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이 구형 소나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는 내가 자동차가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자동차를 바꿀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난 이 자동차가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럼 아무리 자동차 매장에 놀러 가도 전혀 뭐 차를 사고 싶다, 뭐 차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소나타를 타고 있어요. 이제 뭐 한 3년 정도 됐다 해볼게요. 3년밖에 안 됐어. 근데 자동차 매장에 놀러 가니까 내가 사실 이 자동차를 너무너무 이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 자동차 매장에 놀러 가면은 강하게 이제 사고 싶다라는 그 어떤 강한 이제 충동이 생기겠죠. 이런 게 이제 문제의 상대적 중요성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게, 자동차를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에 대한 만족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소비자 문제는 활성화, 비활성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TV 세탁기에 비해서 와인셀러, 맥주 제조기는 비활성화된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활성화된 문제라는 것이 뭐 당장에 이제 급하지 않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TV 당연히 이제 필요하죠. 세탁기 당연히 필요합니다. TV 세탁기 없이는 살기가 쉽지 않아요. 반면에 와인셀러나 맥주 제조기 같은 경우는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된 문제냐, 비활성화된 문제냐 이슈가 정도가 있고, 자, 다음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욕구 인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욕구 인식은 내적 자극과 외적 자극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했고, 내적 자극은 이제 정상적인 욕구들, 의식주와 같은 정상적인 욕구들이 하나가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서 동일이 되는 경우, 뭐 배가 고프다, 추워서 집이 필요하다다, 뭐 예를 들면서 아니면 뭐 너무 더워서 뭐 시원한 옷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이제 정상적인 욕구들 가운데 하나가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서 동인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내적 자극이 동인되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외적 자극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예전에 수우파의 노제가 나오거든. 뭐 노제 지금은 사실은 뭐 거의 한물 같죠. 다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한다. 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이게 타이틀 리스트라는 골프 모자예요. 이제 뭐 제 나이 정도 되는 뭐 남자, 여자들 보면은 이제 골프를 많이 치는데 이런 이제 골프 모자를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골프 모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좀 뭐 일상에 쓰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패션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이 골프 모자의 로고가 상당히 크고 좀 뭐 그렇습니다. 좀 소위 말해서 조금 약간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 강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골프 모자가
뭐 한두 개 정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TV를 봤어요. 수우파를 보는데, 이 밑에 있는 노제가 이 타이틀 리스트의 모자를 쓰고 나온 거예요. 보니까 예뻐요. 갑자기 나는 살 생각이 없고, 저 골프 모자가 전혀 필요 없어. 근데 노제가 쓰고 나오니까 되게 예뻐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예쁜 모자를 쓰고 나니까 갑자기 골프 모자를 한 개 더 사야겠다라고 욕구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외적 자극이다라고 보실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욕구 인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욕구에는 실용적 욕구와 쾌락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실용적 욕구는 제품으로부터 기능적인 편익을 추구하려는 겁니다. 유틸리테리안적인. 그리고 쾌락적 욕구는 제품으로부터 쾌락적인 효용을 얻으려는 욕구를 우리가 쾌락적 욕구다라고 할게요. 자, 이런 이제 기능적 욕구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정보라는 실용적인 편익, 기능적인 편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네이버 혹은 인터넷은 네이버나 구글은 실용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게임을 해요. 인터넷에서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인터넷 게임을 여러분들이 어떤 뭐 실용적인 목적, 뭐 정보를 얻으려거나 뭐 공부를 하려던가 혹은 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이제 게임을 하진 않죠. 오로지 여러분들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자, 그래서 제품으로부터 인터넷 게임은 쾌락적인 욕구를 얻을 수 있는 재화이다. 라고 보실게요. 자, 이때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제품의 욕구가 실용적, 쾌락적인 욕구로 반드시 이분법으로 구분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실용적인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쾌락적인 욕구로 충족이 될 수 있어요. 즉, 같은 제품에 대해서 마케터가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예시를 볼게요. 커피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시험 기간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럼 그때 이제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딴짓을 하겠죠. 컴퓨터를 보기도 하고 뭐 혹은 뭐 컴퓨터를 보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친구랑 또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10시에 왔어요. 아, 이제 시험이 내일이야. 이제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 이제는 무조건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딱 하려고 책을 펴면은 너무 졸립니다. 막 이제 졸려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때의 커피는 뭐겠어요? 잠을 깨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잠을 깨기 위해서. 이 잠을 깨기 위해서 카페인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겠어요? 이 커피는 실용적인 목적, 실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해요. 밖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예쁜 카페를 가겠죠? 혹은 학교 앞에 있는 그 예쁜 대형 카페들에 대해서 갈 겁니다. 그럼 자, 그 경우에 이 마시는 커피는 뭐겠어요? 쾌락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이다. 라고 보실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욕구 인식의 동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동기가 있는데요. 이 동기는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 동기가 있는데, 이 제품을 구매하는 동기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동기에는 명시적 동기가 있고 잠재적 동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아이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아이폰은 iOS 운영 체제가 최적화되어 있고 매우 빠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보안에도 철저하고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손에 착 감기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명시적 동기다라고 보실게요. 이 제품을 구매하는 명시적 동기다라고 보시는데 자, 반면에 이제 이 아이폰을 구매하는 잠재적 동기가 있어요.
이 아이폰이 아무래도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쓰면은 뭔가 IT에 대해서 조금 더 해박해 보이고 내가 조금 더 기탁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심지어 남들과는 다른 개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야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숨겨져 있는 잠재적 동기가 있고, 그래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명시적 동기와 이 잠재적 동기가 완전히 이제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는 소비자의 이런 이제 동기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정보 탐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보 탐색의 과정이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서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싶어하는 구매자의 결정 과정, 구매 결정 과정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정보 탐색은 주로 두 가지로 방식으로 거치는데, 내적 정보 탐색과 외적 정보 탐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적 정보 탐색은 기억 속 정보에 의존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고요. 온전히 내 머릿속에 있던 정보로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주로 저관여 상황에 주로 이제서 의존해요. 제가 앞선 수업에서 얘기를 했죠. 저관여도라는 상황은 가격이 비싼 제품이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제품일 경우에 주로 저관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100% 일치하는 건 아닌데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이 저렴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수 물건을 생수. 한 700원, 5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수 제품을 살 때, 그요, 네이버 찾아보고, 구글링 해보고,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사지 않죠? 그냥 머릿속에, 이 물맛 괜찮았던데 하면 그 제품을 그냥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관여 상황에서는 주로 내적 정보 탐색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외적 정보 탐색이 있는데, 외적 정보 탐색은 적극적으로 어떤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직접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을 활용해서 많은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외적 정보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외적 정보 탐색은 당연히 고관여 상황에서 이제 찾아요. 자동차 제품이 비싸다고 했어요. 자동차 가격이 비싸죠. 대표적인 고관여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고관여 상황에서는 주로 외적 정보 탐색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이제 다양한 정보로부터 이제 요즘은 다양한 정보 원천으로부터 정보 획득이 가능한 게 인터넷 이제 시대가 인터넷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시대에선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과거에는 이제 친구, 뭐 주변 지인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에는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보 탐색이 소비자에게는 훨씬 더 유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업적 원천이 이제 주로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주로 기업의 광고, 기업의 어떤 이제 홍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상업적 원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날에는 디지털 정보 원천으로 변화가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보 추구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게요. 먼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 컴퓨터에서 원하는 속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노트북을 이제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적절한 이제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환기군, 인식군, 고려군, 선택군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환기군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트북을 사려고 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노트북 하면 떠오르는 제품들이 있겠죠. 애플 제품, 그 다음에 삼성 제품, LG 제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떠올리면 갑자기 뭐 레노바 이런 것도 떠올릴 거고 HP 이런 것도 떠올릴 것 같아요. 자, 인식군. 정보를 탐색해서 알게 된 제품들. 정보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브랜드에서 이제 컴퓨터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한성 컴퓨터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주연테크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라고 쳐볼게요. 생각해볼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고려군. 이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가진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과 일치하는 제품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나는 노트북을 사면서 가격이라는 기준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보실게요. 자, 가격. 가격을 보니까 200만 원이 넘으면 안 돼. 근데 삼성, 뭐, 애플, LG는 200만 원이 넘는다라고 칩시다. 그럼 결국에 남는 게 HP, 레노버,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한성 컴퓨터, 이런 것들이 남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고려군이다라고 보실게요. 다음으로 선택군이에요. 선택군. 선택군은 이제 강력한 선택 대상으로 좁힌 겁니다. 왠지 나는 이제 한국 제품을 사고 싶어요. 한국 제품. 그래서 HP도 제끼고, 그 다음에 레노버도 제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것은 마지막으로 200만 원 이하의 한국 브랜드인 한성 컴퓨터가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이 한성 컴퓨터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정보 탐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특히 한국 소비자들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에 크게 의존하고, 지금 보니까 뭐 여러분들 같은, 뭐 이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에 있어서도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여러분들 같은 또 한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뭐, 그니까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MZ 세대들이 이런 이제 스마트폰에 크게 의존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바로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적합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푸시 알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 위에 이제 푸시 알람이 메시지가 뜨죠. 자, 그러면 쾌락적 제품과 있고 실용적 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상품에 대한 알림을 제공해요. 여행 상품은 대표적인 쾌락적 제품이죠. 반면에 이제 뭐 학습 앱이라든지 학교의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공부하세요. 아니면 토익 공부하세요. 아니면은 뭐 운동하세요. 이런 같은 실용적 제품에 대한 푸시 알람 메시지가 있겠죠. 자, 그 경우에 이런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푸시 알람 메시지 속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쾌락적 제품이에요. 쾌락적 제품. 쾌락적 제품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실용적 제품의 경우에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대안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안평가. 자, 대안평가는 소비자가 탐색된 정보를 이용해서, 나 지금 옆에, 조그만 날파리가 들어와서, 제가 좀, 처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대안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탐색된 정보를 이용해서 선택대안 집합 내의 브랜드 대안들을 평가하는 구매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를 이제 대안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비자가 대안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평가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제품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편익이란 효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이제 평가 기준의 수는 관여도에 따라서 다른데 고관여도 제품은 여러분들 평가 기준의 수가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고관여는 제가 비싼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관여도는 평가 기준의 수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동차 사는데 그냥 뭐 브랜드, 성능 이런 거 한 개만 볼 수가 없죠. 브랜드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뭐 정말 모든 거 뭐 어떤 조향적인 뭐 바퀴의 조향 뭐 그다음에 가죽 시트의 상태, 실내 디자인, 외부 디자인, 뭐 가격, 그다음에 AS 여부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품을 평가 기준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저관여 제품 생수 사는데 그렇게 많은 평가 기준이 필요 없어요. 심지어 평가 기준이 수가 0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관여 제품이 이제 그 비싼 제품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관여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제가 아까 이제 수업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강의 이제 녹화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격이 비싼 제품이 고관여 제품일 가능성이 높지만 100% 일치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고관여 제품에 이제 이 염색약이 있고 저관여 제품을 제가 샴푸라고 했어요. 사실 염색약 여러분들 비싸요, 안 비싸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뭐, 비싸봐야 한 2만 원 정도? 대부분 뭐, 만 원대에서 정말 이제 제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색약 제품은 상당히 고관여 제품이다라고 보실게요. 왜냐? 염색 한번 잘못하면은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염색약 제품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관여 제품입니다. 자, 반면에 저관여 제품, 이런 샴푸들은 기본적으로 저관여 제품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샴푸랑 염색약이랑 가격대가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품은 고관여 제품, 어떤 제품은 저관여 제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대안평가예요. 대안평가. 대안평가는 이제 평가 방식인데 최종적인 선택을 위하여 여러 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평가 방식, 대한 평가 방식이다라고 하고, 이러한 대한 평가 방식에는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이 있습니다. 보완적 방식은 어떤 속성의 약점을 다른 속성의 강점에 의해 보완하여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까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자동차의 뭐 첫 번째 뭐 주행 성능, 이걸 쓸게. 내가 지금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키패드로 쓰는 게 잘 안 써져. 주행 성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그 다음에 가격이 있다고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색깔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있는데, 자, 브랜드 세 개를 놓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주행 성능, 가격, 디자인 이렇게 있어요. 자, 해보니까 1번 자동차. 1번 자동차는 주행 성능은 좋아요. 주행 성능은 좋아. 그 다음에, 가격은, 가격도 좋아. 근데 디자인이 안 좋아. 근데 2번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행 성능 안 좋고, 그 다음에 가격은 좋고, 디자인은 안 좋아요. 3번은 3개 다 안 좋습니다. 자, 보완적 방식에 의하면은, 사야 되는 거는 1번 자동차죠. 1번 자동차. 플러스가 2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개고, 이거는 마이너스가 크게 3개죠. 마이너스가 크게 3개입니다. 자, 그래서 보완적 방식의 평가에 의하면은 1번 자동차를 체크를 해요. 반면에 비보완적 방식은 다른 속성의 강점에 의해서 보완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내가 요게 이제 주행 성능 그다음에 주행 성능, 가격,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무조건 주행 성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행 성능. 주행 성능이 제일 중요한. 그러면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2번 속성이 제일 중요하면은 뭐 요거랑 요거를 고려해서 사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비보완적 방식의 예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구매 결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2차 시 수업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